감사합니다. 오늘 불금이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가을이고 근데 저녁에 저는 이제 그 사이언스복스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몇 분이나 이걸 들어오시겠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과학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특히 생명과학이 변화하는 속도는 사실은 저도 되게 과학자인 저도 따라하기가 버겁다라고 느끼는데 문제는 생명과학의 이런 변화가 그냥 예전에는 과학은 과학자가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대로 살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때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인간이랑 너무 긴밀히 연결이 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 가능성이 있고 위험도 되고 또 많은 기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면서 그 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를 유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처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어떤 내용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질문을 하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알아야지 그래도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일단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주얼이 좀 안 돼가지고 사이언스북스에서 저 대신 젊었을 때 저를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혹시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게타카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브 뉴 월드라니까 멋진 신세계라는 헉슬리의 소설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영화가 97년에 공상과학 영화로 소개가 됐고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처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게 된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20년 전에 공상과학 영화였는데 단 20년 후 지금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게 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 게타카보다 더 많이 보신 영화가 이거 같아요. 주라기 공원, 주라식 파크.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공룡의 유전 정보를 공룡을 물었던 모기의 화석을 수집을 해서 거기서 공룡의 유전 정보를 읽어가지고 타조의 알에 그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공룡을 재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93년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나왔던 소설이 완전 공상과학 영화였거든요. 저에게도 정말 저런 공상과학 영화, 그런 공상과학 영화인데 이제 이것도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영화가 어떻게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사실은 현실의 문제로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하디라는 소설가가 지은 소설입니다. 이걸 그래서 소설이 아니라 시입니다. 이걸 소설가인데 시를 썼는데 이제 왜 이 시를 가지고 왔냐면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아마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유전학이 태동을 할 무렵입니다. 유전학이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무언가, 그다음에 그 정보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유전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갖고 온 이유는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시점에 바로 문학을 했던 토마스 하디는 테스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 우리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테스가 필독도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다 테스 그러면 알아듣는데 요즘은 테스가 필독도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세상의 이제 부조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세상에 부조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 사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옥죄는 여러 가지 요소들, 부조리한 것들을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로 헤러디티, 그 정보가 한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이런 유전 현상을 이제
이것도 부조리하다. 왜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이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공부해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질문이 사실은 20세기를 맞는 인류가 사실 던졌던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어떻게 무슨 정보가 우리를 결정하는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다음 세대로 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가. 그런 게 되게 부조리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유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20세기의 그 가장 큰 질문은 생명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는 거죠.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이제 자기랑 똑같은 개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체가 되게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물하는 사람들이 가장 생물체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랑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낼 때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20세기 들어오면서. 근데 몰랐었어요. 20세기 전반부에 우리가 무엇이 도대체 정보인지.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너 왜 이렇게 공부 잘 못해? 그러면은 DNA 때문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걸 DNA이기 때문에 DNA가 그런 정보라는 사실도 안 지가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 이건 굉장히 유전학적인 속담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콩은 콩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팥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풀면서 우리가 20 중반에 이제 그 1953년인데 그러니까 DNA가 생명의 정보라는 걸 안 거는 한 43년쯤이에요. 1943년쯤이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DNA인 걸 알고 나서 어떻게 생겼길래 얘가 도대체 생명의 정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냐는 걸 알고 된 게 5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이제는 화장품 선정 같은 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이중 나선 구조, 유명한 구조죠. 그리고 이 ATGC라는 4개의 베이스가 있는데 얘가 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A는 T랑만 짝을 하고 G는 C랑만 짝을 하고, 그래서 얘가 계단식으로 짝을 이루어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고 사실은 얘가 굉장히 안정한 구조입니다. 화학적으로는. 그래서 가열하면 이게 두 개가 풀렸다가 또 온도가 내려가면 쓱 붙어요. 아마 이런 안정성 때문에 이 물질이 유전 정보로 진화 과정에서 선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정된 물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기에서 있는 피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을 꺼내도 거의 갖고 금방 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고, 이 ATGC가 랜덤하게 이렇게 계속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이렇게 몸에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형태로 갖고 있냐면 DNA를 염색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다 외우셨을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이다, 46개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염색체가 풀으면 DNA 한 줄이에요. 아까 그 더블 헬릭스 한 줄이에요. 굉장히 긴 줄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46개가 있는데, 인간의 몸에 세포로 되어 있는 건 아시고 우리가 이제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 하나로 시작하는데, 눈에 세포 보신 분 있으세요? 눈으로 세포가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일반적으로 100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1mm의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 현미경보다 작은 안에 이제 핵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세포마다 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DNA를 풀어서 46개잖아요. 46개를 연결하면 2m가 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연결을 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DNA를 다 연결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몇 번 왔다 갔다, 제가 계산한 거 잊어버렸는데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7번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가 돼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신비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패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털실 뭉치처럼 정말 하나에 풀면은 털실도 뭉치인데 한 줄이잖아요. 이것도 한 뭉치 하나가 DNA 한 분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알아내고서는
그래서 사람 몸이 이제 세포로 되어 있고 보통 10조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 하고 그 세포 안에는 다 핵이 있고 이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염색체를 풀면 그게 DNA이고 이 DNA에 있는 일부분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DNA의 그 ATGC의 랜덤 시퀀스. 아까 게타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게타카라는 제목이 ATGC를 랜덤하게 배열해서 만든 이렇게 거기 ATGC밖에 없죠. 게타카에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여기 어떻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나, 이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이용을 해서 생명을 가능하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이제 스터디가 사실은 DNA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학자들이 유전학 하는 사람들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손에 넣게 되냐면 이 ATGC의 순서를 읽어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유전체 정보를 전부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체 정보를 전부 읽어내는 프로젝트를 1990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기술력이 없어서 시작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DNA 시퀀스를 읽는 기술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대학원에 갔을 무렵인데 그때 그 굉장히 손이 좋은 포스닥이 한 번에 그 DNA 읽어서 80개 정도 읽으면 정말 잘 읽는, 정말 훌륭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80개 ATGC 시퀀스를 읽으면. 그러니까 그때 이 지놈 정보를 다 읽을, 그 지놈, 아까 얘기한 염색체에 있는 DNA 전체 정보를 우리가 보통 지놈이라고 하거든요. 제 책 제목이 게놈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놈을 게놈이라고 처음에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게놈인데 하여튼 그 게놈을 우리가 다 읽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열망이 처음에는 이제 기술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언제 다 읽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읽어갖고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한 번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그림 납반 읽기를 할 때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거를 누가 ATGC인데 다 겹치는 부분을 읽어야지만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길이에 3번에서 5번어치를 읽어야지만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DNA 시퀀스를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어디다 쓰려고 저걸 읽으려고 그러냐. 지금 당장 시급한 연구도 많고, 그때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에이즈였거든요. 에이즈가 우리가 지금 에이즈를 어떻게 치료할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돈을 넣어도 시급한 한국에 그때 30억 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 몇 년 됐죠? 30년이 다 돼가는데 30년 전에 이 30억 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목표가 100억 불 수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30억 불을 들여서 이거를 읽기로 하고 사실 읽었는데 처음에는 15년 풀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는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거보다 더 빠르게 2001년에 초판을 다 읽었고 그 2003년에는 완벽하게 다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걸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여를 한 과학자인데요. 과학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정부 쪽에서 이걸 주도한, 미국의 이제 국무성이 아니라 에너지성에서 이걸 주도를 했는데, 그때 NIH의 이제 헤드 담당을 했던 프란시스 콜린스하고 여기는 크랙 벤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합성생물학이라고 해서 뒤에 우리가 얘기할 그런 내용을 합성생물학을 처음 시작한, 사실은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컨트리뷰션을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NIH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자기는 느린 속도를 참을 수가 없다 하고 나와서 벤처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벤처는 어떤 돈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내서 연구를 해서 벤처를 만들었는데, 셀레라 지노믹스라는, 이제 셀레라라는 게 영어로 accelerator 하면 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노믹스를 빨리 하겠다가 그 회사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셀레라 지노믹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는 돈을 30억 불 썼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먼저 읽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붙게 되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이 연구가 갑자기 엄청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되는 원인이 조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30억 불이 들어온 프로젝트이지만 이게 1달러 투자한 돈당 140불의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진행한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과학 연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쪽으로 커다란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어쨌건 이제 인간 유전체 정보를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 처음 이제 인간 유전체를 읽기 시작할 때 인간이 되게 상대적으로 복잡한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자들이 사실은 내기도 했어요. 나는 10만 개, 나는 100만 개, 나는 20만 개 이렇게 돈을 걸고 막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읽고 보니까 2만 3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만 3천 개가 적은지 많은지 잘 이제 체감이 안 가시면 지렁이가 한 2만 개 유전자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물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맥주나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 있죠? 이스트가 6,500개예요. 우리가 이스트의 4배도 안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읽고 나서 약간 좀 이제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그래서 전체 시퀀스상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럼 나머지 99%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되죠. 어떤 사람은 트래시다 그랬는데 그거는 생명체를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명체는 굉장히 이피션트한 시스템이거든요. 필요 없는 정보를 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걸 다 읽어서 복제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걸 갖고 다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내는 게 요즘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이 유전자가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가능할까?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래서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그중 80% 정도는 80%의 시퀀스는 스위치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지인이 복잡한 게 아니라 지인은 스위치가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해서 작용하는 그런 80%는 스위치고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가 진화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중요한 그 기전이 모든 진해가 이스트부터 사람까지 다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유전자는 거의 다 공유되고 심지어 바꿔 넣어도 기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의심할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게 미국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인종에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이게 우리가 유전 정보로 인종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인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휴먼 지놈 시퀀스 이후에 레이시스트라고 그러죠. 인종 차별주의자는 유전자로부터 인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레이시스트라고 규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게 규명된 후에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그 데이터를 시간이 많이 이렇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근데 그때 30억 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1,000만 불 정도 들게 되고 그게 굉장히 값이 많아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제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크랙 벤터라는 아까 그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읽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다 속으로 저 포함 어느 시절에 그런 시절이 오겠다고 저런 헛소리를 하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7년부터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 해갖고 이 시퀀스를 읽는 그러니까 유전 DNA의 그 염기 서열을 읽는 방법이 전 자동화되고 컴퓨터라이즈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싼 값에 그리고 그 기계가 프린터기만 합니다. 그 기계 한 대만 있으면 일주일 안에 휴먼 유전 정보를 다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이 이제 막 출시가 되면서 인간 유전체 읽는 비용이 엄청 떨어지게 되면서 2010년에는 급기야 $1,000 게놈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아마 여기 팔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이제 유전 정보를 읽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크랙 벤터의 예언대로 100만 원 시대가 오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빼갔는데 재밌는 거를 다 빼고 왔네요. 제가
너무 학구적인 분들이 오실 거라고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 무슨 일이 제가 심심해서 그러면서 이제 2007년부터 미국에서 그 개인 유전체 정보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23andMe 구글 창업자 부인이 만든 회사죠. 23andMe 네비제닉스, 디코드 뭐 이런 식의 개인의 유전 정보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서비스 가격이 이제 점점 굉장히 싸지죠. 그리고 이런 23andMe 같은 회사는 사실 이런 회사들이 목적이 그걸 읽으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개인 유전체 정보들,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몰랐던 그 80%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면 유전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예측할 수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기 싶은 거라서 침뱉기 행사 이런 것도 하죠. 23andMe에서 유명인 불러다가 유전자 그런 하고 유명한 배우 누구 불러다가 이런 유전체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대중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같이 진행됩니다. 요새 사실 신문에 잘 안 났는데 우리나라 과학 관련 이슈들이 나도 또 잘 쉽게 지나가는데 요즘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 DTC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직접 그냥 의료기관이 아니라 병원 의사 선생님이 당신 정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도 이제 생겼는데 그거를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생명과 함께. 그래서 왜 그게 그럼 이슈가 되냐면 이 유전체 정보라는 거는 정말 소중한 정보거든요. 신용카드 정보에 될 수가 없는 정보예요. 이런 것들이 유전 정보를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그만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보가 축적된 다음에 외국에 팔리거나 아니면 이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이 있어서 그걸 막고 있는 거고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그에 비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내가 어떤 건강이나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 봄에 제가 이런 속도로 하다가는 1시간 만에 못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하는 부분은 재미있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뒤에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손녀딸이, 그러니까 10대 여학생인 것 같은데 여기 23andMe에서 검사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정보가 미국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와 관련된 아직 검거가 안 된 사람이건 검거가 된 사람이건 정보가 NI 쿠스너 해갖고 내셔널 FBI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손녀딸이 그 정보를 23andMe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정보 때문에 할아버지가 잡혀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강간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강간 사건의 범인이 이 사람의 손녀딸의 유전자를 보면 우리가 4분의 2잖아요, 손녀딸. 그거로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잡혀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개인의 유전 정보, 이거 유전 정보라는 거는 자신의 유전 정보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히스토리를 다 유출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돼가지고 굉장히 또 23andMe가 이 데이터를 얻다 팔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요즘도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DNA가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정보로서 기능을 하느냐? DNA 자체가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DNA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우리가 DNA의 시퀀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냐면 거기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만 유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왜냐면 기능을 실제 하는 건 다 단백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현상을 유지시키는 그 기능은 단백질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를 다 모르셔도 되지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동그란 게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시퀀스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뮤테이션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잘못되면 만약에 단백질의 모양이 그럼 얘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유전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본적인 지식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이제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인간이
그 인텔렉츄얼이 라이프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유전체를 편집하는 시대다, 뭐 교정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술로 이용하게 된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제한 효소라는 일종의 이것도 DNA 이것도 가위거든요. 가위를 이제 우리가 손에 넣고 이 제한 효소를 처음으로 손에 넣은 게 70년대 초반입니다. 이런 다음부터 우리가 DNA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유전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뭐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뭘 해보든지 어떤 단백질을 만들든지 보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기술, 툴이 없었던 거죠. 도구가 없었던데 이 restriction 엔자임이라는 거를 갖고 있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유전자를 잘라서 그거를 가지고 DNA 조각이 막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 이것도 DNA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상태로 다른 생명체 안에, 다른 세포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준다. 그게 바로 보통 한국에서 유전공학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DNA Recombinant Technology라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 시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유용한 일이 많았어요. 우선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단백질 치료제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시지만 우리 몸에 기능을 하는 게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능을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인슐린 주사를 3회 맞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인슐린이 너무너무 비쌌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인슐린 한 번 주사약을 할 수 있는 걸 뽑으려면 그 소의 피가 50리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피 50리터에서 1회 주사분이 나오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인슐린 되게 작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아까 그 방법으로 잘라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캐리어에 집어넣어서 세균에 넣으면 세균은 금방 번식하잖아요. 세균에 넣으면 얘가 세균이 얘를 막 발현을 해주면 거기서 무한정으로 그 인슐린 단백질을 분리해내면 되니까 엄청 가격이 싸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몸에서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 중에 중요한 거, 뭐 성장 호르몬, 요새는 성장인자 이런 거, 뭐 키 안 큰다고 애들 주사도 맞추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거 다 단백질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싼값에 공급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NGO들이 주요 타겟인 GMO가 이제 뭐 필요한 단백질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개체의 생물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GMO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전자를 다 생물체는 교환을 합니다. 그 교환을 해야지 또 진화가 가능한 거고. 근데 교환을 하는데 보통의 방법이 유전자 교환 방법은 생식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그런 방법으로 유전자를 교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와 토마토 이러면 전혀 교환 방법이 없는데 이쪽에 있는 유전자 중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거 굉장히 유용하겠는데 하는 걸 뽑아다가 이 토마토에다 넣어준다든지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흐름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가 원래 잘 무르는데 무르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토마토를 GMO가 몬산토 같은 데서 이제 이런 GMO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딸기입니다. 딸기는 요새 언제 파는 과일이죠? 원래 겨울에, 요새는 크리스마스 때 다 딸기를 먹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딸기는 봄에도 꽤 늦은 봄에 나오는 거였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가 딸기팅을 했어요. 딸기반에서 하는 거지. 왜냐면 딸기는 봄에 나오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봄이 되면 딸기가 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딸기에 내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GMO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여기 NGO에서 오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해롭냐고 물어보면 사실 해로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유전자나 다 ATGC로 되어 있고 걔들 다 단백질 20가지, 우리 다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단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이 생물체에서 저 생물체로 갔다 오지 우리가 먹었을 때 해를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GMO가 사실 먹어서 해롭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없어요. 여태까지 발견된 게.
물론 실험할 때 뭐 GMO 먹인 애들한테 물을 안 먹인다. 그러면 걔는 죽고 나서 GMO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대.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의 문제냐면 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문제고 이게 싼 값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종자의 DNA의 지구 전체 DNA의 다양성을 되게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태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GMO, 이거는 다른 이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GMO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쯤 전에 동물에서도 이걸 허용을 했죠. 그래서 FDA에서 최초 승인을 했는데 그 연어가 원래 기르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시장에 나갈 때까지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1년 반 만에 연어를 출시할 수 있게 이렇게 됐고 몸에 해롭지 않다. 그 다음에 많은 GMO가 지금 벌써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1세대인 거고 우리가 유전 정보를 축적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때 사람 거면 빨리 사람 거를 그렇게 일주일 안에 읽을 수 있으면 뭐 세균 이런 거는 뭐 한나절이면 다 읽고 뭐 신문지 금방 다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 정보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200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전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 또 아까 그 크랙 벤터라는 그 대머리 아저씨는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돈이 많은 벤처를 투자 받았으니까 그 요트를 타고 그 대양을 돌면서 해양 생물들을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는 생물체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게 합성 생물학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놈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 유전자들을 인간이 조합을 해서 기존의 생명체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전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합성생물학이 간단히 얘기하면 유전자라는 게 레고에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하나 다른 유전자들인데 얘네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물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뭐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합성이랑 생물학이 원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생물 그럼 내추럴한 게 딱 생각이 나고 합성 그럼 뭔가 만든 건데 이게 합성 생물학이라니 이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왜 관심이 많냐면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식량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현재.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마도 합성생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존의 뭐 환경론자들이 알코올을 사용한 차를 만들자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곡물값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저쪽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기존의 알코올로 전환할 수 없는 식물체의 뭐 이런 껍데기라든지 셀룰로 이런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알코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세균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알코올을 굉장히 쉽게 많이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뭐 오염 물질들을 분해하는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거 바다에 흘리면 그 청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각하잖아요. 그거를 원유를 먹는 세균을 또 만들어서 쫙 뿌리면 걔네들이 그걸 쫙 먹어치워가지고 걔네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실제 그 유럽에 가면 성당에 벽화 많잖아요. 벽화 청소할 때 그 벽화에 청소하는데 세균을 뿌려서 청소합니다. 세균이 그 먼지를 먹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이거를 되게 일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영어가 여기 써 있어서 제가 한국말을 바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있는 거를 일단 좀 양해해 주시고 영어 전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가능한 게 우선 여러 가지 유전 정보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용량이랑 컴퓨터가 엄청난 유전체의 정보라는 건 엄청난 양의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능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도 이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데이터로서 이제 수학이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바이올로지 필드로 많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나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 생물체 모델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 합성생물을 하려면 DNA 부분들을 합성해서 붙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길게 DNA를 합성하려면 되게 비쌌는데 그거를 하는 가격이 되게 싸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합성생물학이 가능해졌는데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버텀업이라고 해서 아예 생물체를 만드는 아예 기본 단위부터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생물체까지 만들어 가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자 분자 레벨에서 시작을 해갖고 생명체까지 만드는 데까지 가겠다. 그게 이제 버텀업이고, 탑다운은 뭐냐면 이미 있는 생명체를 계속 많이 바꾸면서 새로운 걸로 점점 바꿔가겠다.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합성생물학을 시작한 사람들이, 근데 물론 크랙벤터는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베이스에서 그 생물체를 진짜 디자인하고 왜 이 사람이 그런 관심을 갖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테크닉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생기면서 공학을 하던 친구들이, 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기계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들의 목적인데, 이 생물체가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 될 거라는 데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하던 사람들이 이 합성생물학 필드에 확 들어오면서 합성생물학,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게 가장 유용한 기계가 될 수 있다. 뭘 만들어내기 위한 기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생명체를 DNA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생산 장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공학자들이 이 분야로 들어오면서, 그러려면 이제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학, 왜 여러분 생각하기에 공학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전구를 사면 어느 전구에 껴도 다 맞잖아요. 그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부품이 되려면, 그럼 모든 사람한테 빨리 퍼지려면 표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들은 이제 부품을 생각하고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기능을 할 때는 이 유전자, 무슨 기능은 이 유전자, 이런 식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공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생명체에 접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오 브릭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특정한 기능을 갖고 미리 설계된 특정한 염기설, 즉 유전자를 이거를 조합을 해서 원하는 그 브릭들을 끼워 맞춰서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 바이오 브릭 ORG라는데 아무나 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회원 가입하고 다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고 있는 정보로 자기가 이러이러한 회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될 것 같나? 그러면 진짜 될 것 같으면 진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 붙여서 생물체에 넣어서 작동을 하나, 이렇게 보는 이런 식의 방식을 특화합니다. 그래서 뭐 DNA로 이제 몇 개 DNA 조각, 그 아까 바이오브릭을 해서 파트를 만들고, 파트 부품, 이게 뭐 부품이죠.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만들고,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식의 굉장히 공학적인 발상을 하면서 합성생물학의 연구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도 진행을 시키고 있고, 반면에 이제 크랙벤터를 위주로 해서 이 바텀업 하는 사람들은 이걸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DNA 조각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갖고 연결해갖고 이걸 생물체에 집어넣어서 작동하는지 보고, 이 월드 생물체가 갖고 있는 유전을 빼버리고 얘로만 작동하게 되면 이런 식의 실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왜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왜 하냐면 궁금한 거죠. 생명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만들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즉 생명체를 정말 이해하려면, 생명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서 작동하는 원리를 다 만드는 과정에서 원리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말 생명에 필요한 에센셜한 유전 정보는 도대체 얼만큼인가,
생명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 최소한의 정보로부터 어떤 기능이 어떤 게 더 붙여져서 이게 생명체가 작동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크랙 벤터가 2010년에 처음으로 합성생물학에 논문을 냈던 표지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걸 제가 다 논문의 그림 같은 걸 갖고 오지 않았네요. 여러분의 수준을 더 높이 평가해서 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미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창조한 건 아니고 있는 세균 간단한 거에다가 그 간단한 세균이 자기가 합성을 한 최소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합성을 했대요. 그래서 합성을 하고 그 합성하는데 각각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니셜을 다 집어넣어서 합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합성을 한 그런 그 DNA를 집어넣어서 유전체를 집어넣고 원래 갖고 있던 걸 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생명체로서 작동을 하는지 보는 거죠.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재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학교에서는 막 지원합니다. 여기 요새 이렇게 그래야지 안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동을 하는 걸 보였어요. 리프로덕션을 할 수 있다. 생명체로서 작동을 한다. 이걸 완벽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년까지도 점점 유전 정보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가 뭔지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겠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무생물에서 즉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야 그 부분을 알아내고 싶다. 그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합성생물학이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10대 성장 동력이라고 해갖고 다 이제 푸시하는 그런 분야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Do it yourself 바이올로지인데 이런 유전 정보들이 다 공개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애들같이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고 표준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대중화시키면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컴퓨터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차고에서 컴퓨터 갖고 시작했던 몇몇 벤처들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났듯이 바이오 과학자들한테 맡기니까 혁신이 별로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원하면 막 집에서 실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자. Do it yourself 바이오, DIY 왜 이케아에서 가구 조립하는 것처럼 DIY 바이오 여러분 치면은 DIY 바이오 하면은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 랩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동해에 가면은 노인정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것처럼 그 커뮤니티에 동해에 이제 랩도 하나 생기는 걸 실험실이 있으면 이 동네에서 실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랩이 생기면서 이 생명과학 연구가 대중화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커뮤니티 랩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08년인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커뮤니티 랩이 있어요. 한국에는 물론 없습니다. 규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뮤니티 랩이 퍼지고 있고 이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왜냐하면 무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합성생물학이 사실은 많은 성과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10년쯤 전에 소로나라는 섬유를 만들었는데 이게 카페트 같은 거 하면 얼룩도 지지 않고 엄청 좋은 섬유라는데 보통 우리가 섬유는 다 동식물에서 오거나 아니면 석유에서 온 거죠. 우리 대부분의 섬유는. 근데 이제 이거는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섬유의 그 경로를 갖다가 디자인해서 그걸 세균한테 키워가지고 세균에서 뽑아서 이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카페트를 만들고. 그래서 듀폰은 앞으로 15년 내에 생산 설비, 듀폰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회사라는 거 다 아시고 자기네 설비의 70% 이상을 합성생물학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여기 있는 알테미신이라는 거죠. 알테미신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딱히 좋은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년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2015년인가요? 중국의 제야과학자, 과학계 있지 않은 한약 약초 연구하고 이런 이제 여자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아서 되게 센세이셔널했는데 그분이 이 알테미신이라는 게 굉장히 그 좋은 말라리아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알테미신이 그 약초에서 뽑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로 개발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약초도 되게 흔한 약초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 버클리 히슬링이 어떤 것 같은데 이걸 합성생물학으로 경로를 디자인해서 알테미신을 세균이나 효모에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로를 해서 성공적으로 알테미신을 싼 값에 해서 이제 이렇게 병을 만들어서 팔게 싼 값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합성생물학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맘모스 재생 프로젝트 같은 거는 우리 아까 주라식 파크에서 했던 거를 실제 하겠다는 거죠. 맘모스의 유전 정보를 동토에 묻혀 있는 맘모스의 셀을 파서 유전 정보를 읽었거든요. 그 유전 정보를 코끼리의 유전체와 계속 바꿔치기 해서 이제 맘모스와 유사한 개체를 만들어내겠다. 5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조지 철치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de-extinction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뒤에 얘기할 유전자 가외 기술과 합성생물학을 합쳐서 이런 생물체를 재생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